투나잇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앞다퉈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송영훈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이슈 태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 보여주십시오. 예, 한국 산유국 되나? 네, 잠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한 국정 브리핑을 통해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자, 먼저 오늘 국정 브리핑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 함께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송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대통령께서 기자실에 직접 오셔서 저렇게 국정 브리핑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죠. 일단 우리나라가 그 발표대로라면은 명실상부한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좋은 소식인데 다만 너무 흥분하진 않았으면 해요. 1970년대에도 그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 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는 것까지 연결이 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40여 년 전보다는 석유 탐사 기술이 훨씬 더 좋아졌고 시추 채굴하는 기술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흥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추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또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도 많이 하지만은 또 성공했을 때는 그 대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라고 하는 그 물리탐사 결과에 의한 확률 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우리 정부가 상당한 투자를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라고도 이야기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사께서?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된다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겠죠. 우리 국민 모두 엄청 기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발표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상당한 수준의 아마 근거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석유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에너지의 98% 이상을 사실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취임 후에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사실상 국가적인 안보라든가 상당한 국정 현안을 남겨두고 이런 그 석유 관련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브리핑 절차만 거쳤지 사실상 기자들과의 그런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죠. 여러모로 좀 아쉬운 브리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변동이 되면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받아온 상황이었고요. 관련 업계들은 이 정부의 발표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이 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려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물리탐사 보고서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액트지오라는 업체인가요? 그 탐사 전문 업체가 보고서를 냈고 그것에 따라서 오늘 발표가 된 걸로 보여요. 오늘 그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한 종합편성 채널 저녁 뉴스에 직접 출연해서 이거 설명을 했던데 그 남미에 지금 가이아나 광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21세기 최대 규모의 광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매장량이 한 110억 배럴 정도 된다고 하죠. 거기를 물리탐사 뒤에
이제 그 시추에 들어갈 때 처음에 확률 7%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일만 앞바다에 있는 이번 탐사 대상이 확률 2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 19.1%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은 그 가이아나 광구보다 한 2.5배 이상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물론 시추는 실패할 확률도 존재하는 것입니다만은 국제적인 사례에 비춰봤을 때는 적지 않은 확률이다. 그래서 뭐 한 공을 뚫는 데에 뭐 1,000억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투자를 해서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투자 비용이 좀 막대하게 들긴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경제성 확인을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저는 사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괜히 희망 고문을 주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리 탐사를 시작을 했을 뿐이고요. 탐사 시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도 발생을 하겠죠. 지금 정부의 발표에 따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종 그 전문 업체에서 성공률을 20%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20%가 낮은 확률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확률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죠. 사실상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사실상 우리나라가 산유국과 같은 그런 지위를 얻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부 관계자의 발언 자체가 괜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해식 수석 대변인이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첫 번째 취임 후 국정 브리핑의 대상으로 산유국과 관련된 브리핑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국정 현안들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이 과연 첫 번째 국정 브리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975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영일만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그런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허위 사실로 밝혀졌죠. 그 당시에도 유신 체제에서 국정 전환을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런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낮은 국정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국정 전환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에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1976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야말로 국면 전환 같은 것은 필요가 없던 시절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석유가 난다는 발표를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전국이 전환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야당은 매주 토요일에 그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발표가 있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장외 집회 안 나갈 건가요? 국면 전환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자원 개발에 관해서 희소식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께 들려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공표를 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동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그 예상되는 매장량대로라면은 경제적인 가치가 한 1,900여조 원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공을 뚫는데 한 1,000억 원 든다고 하면은 예. 5곳을 뚫으면 5천억 정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 대비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면은 한 0.025%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라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브리핑이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사실 야당, 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개혁신당 등에서도 다소 비판적인 의견도 좀 내거든요. 야당을 또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계속 석유를 수입하기만 하고 자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시추해봤더니 이거 석유도 나오고 천연가스는 뭐 매장량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29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야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흔쾌히 동의를 하고 또 현재 그 전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조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산유국에 대한 그런 희망 섞인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사실상 산유국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 자체에도 사전에 과연 조율이 되었나라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기자들
관계자들 대상으로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정 브리핑 자체가 급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탐사 시추 과정에서 그러한 절차와 과정 결과들을 낱낱이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 태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군사합의 효력 정지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계속해서 날리고 있었던 오물풍선 살포 그리고 GPS 교란 등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요. 자, 내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족쇄를 풀게 되는 거고 또 전방 훈련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북한이 바로 이제 오물풍선 날리는 걸 중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북한이 두려워하는 그 조치이고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은요, 현재 남북관계 발전법상 족쇄가 하나 있어요. 그 민주당이 2020년에 180석이던 시절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 대북 확성 방송이 남북관계 발전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가 어떤 경우냐면은 관련된 남북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9.19 그 남북 군사 합의에서 이 대북 상호 간의 적대 행위를 다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 확성 방송도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어서 이 효력을 먼저 정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시키는 그런 의결을 할 것이고 이것은 과거에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있었을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효력 정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또 이와 더불어서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군사 훈련이 가능하게 하면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또 남북 간의 그런 군사적인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군사적인 긴장이 없는 게 더욱 좋겠죠. 사전에 그러한 절차를 만드는 게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남북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이런 확성기 설치하고 시행하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벌칙 규정이 있고요. 그게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 합의라는 것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문화되어 있긴 했지만 이것을 전혀 이제 폐기하겠다라는 주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남북관계 합의를 그 틀조차 깨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북 확성기 방송.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이 사용이 지금 금지된 것이 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효력이 정지되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도 되는 것이고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심리적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북한은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걸 알 수 있는 방증이 뭐냐면요. 2018년 4월에 그 판문점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판문점 선언에 콕 집어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금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아프게 여기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대북 확성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게 북한에 주는 심리적 효과는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으로부터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기예보를 대북 확성 방송에서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잘 맞아서 놀랐다거나 K-팝을 들으면은 굉장히 심리적인 동요가 있다거나 또 구체적인 사례로는 2004년 4월 22일에 북한 용천역에서 대규모 열차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150명 가까이 사망을 해서 북한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사고를 공개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는데 우리 대북 확성 방송에서 이 용천역 폭발 사고를 알려주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 같은 민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동요했고 북한 군부가 곤혹스러워했다는 그런 내용도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 확성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것만으로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 확성기가 다 떼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다시 설치를 해서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일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를 일단 시키는 겁니다. 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실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고 5시간 만에 북한이
이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펴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은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협상 카드로 쓰기에는 너무 무서운 무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단순히 심리전 수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북한이 2015년도였나요?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그 당시에 북한에서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를 상태로 화기를 여러 발 발포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할 여지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정도와 수위가 과거의 사례보다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북한의 도발 사태에 대해서 여야가 약간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에서는 북한이 저열한 도발을 멈추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가장 치명적인 방안을 이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다. 그리고 현 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안보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양측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대북 전단 살포 때문이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매우 동의하기 어렵고요. 일단은 북한이 그동안에 9.19 군사합의를 얼마나 많이 어겨왔는가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요. 그 서해 해안에 있는 포문 있지 않습니까? 원래 9.19 군사합의에 보면은요. 그 포문들 다 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리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북한이 3,400여 회나 그 포문을 개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의 개수로 치면 한 7,000회 정도 돼요. 그렇게 상습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이미 위반을 해왔고요. 자, 북한이 그동안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대북 전단을 날리는 그 탈북민 단체를 법에도 위반되게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어요. 이건 대법원 판례가 공익상의 이유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때는 매우 예외적인 수준의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위법하게 그 설립허가 취소를 했던 겁니다. 2023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게 판단을 받았죠. 그리고 그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굴종적으로 하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북한을 굉장히 부적절하게 학습을 시켜온 겁니다. 그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저렇게 오물풍선을 띄워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죠. 우리 시청자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유리창 깨진 거 보셨을 거예요. 무게가 한 5kg 이상 되는데 사람이 맞으면 굉장히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반박하실 말씀이에요?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평화는 강압과 굴복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식은 강압과 굴복, 굴종을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담보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대북 살포 문건을 좀 멈추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죠. 북한이 이번에 오물투척을 하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대북의 전단을 살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오물을 투척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6일인가요? 또 20만 장의 대북 전단을 또 살포하겠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했기도 했죠.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런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빌미로 만약 뭐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면 뭐랄까요, 마땅한 대응책이 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예.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확성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확성기를 재설치를 해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응하는 조치라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만약에 북한이 또 부적절한 도발을 해온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확성 방송을 바로 재개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위에 맞는 지금 적정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확성 방송을 재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권영세 의원이 3법을 오늘, 발의했죠. 3법을 발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할 수는 있죠. 북한에 예. 대해서. 그리고 그 3법은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2020년에 180석을 얻고 나서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서 신설한 조항들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2주 뒤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해요. 그러니까 6월 16일이죠, 그게. 2020년. 그러니까 6월 30일에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그 확성방송, 그다음에 선전물, 그다음에 전단 날리는 것. 이 세 가지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들어옵니다. 12월에 개정이 되죠. 예. 그거를 원상으로 되돌리겠다는 게 이번에 권영세 의원이 내놓은 법안입니다. 통일부 장관 하셨기 때문에 그게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발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물풍선 등 사실 우리 입장에서 마냥 모르는 척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럼? 일단 북한 측에서 더 이상의 오물투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강경 대응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북한을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게 막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남북 관계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남북 관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북한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강요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북한이 남북 관계의 평화를 기대하고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상당 부분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 우리 정부 여당 관계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키워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태그 보여주시죠. 예,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여야 특검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 먼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배경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수원지검이 이번에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사실 목표로 하여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작한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혹이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블랙 요원이 분명히 그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으로 몰아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 이 특검을 추진할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배경에 대해서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그 보석허가 청구 신문기일에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는 곧 이재명 대표의 유죄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본질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 특검법에 보면은 그 소위 이화영 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무슨 뭐 연어도 갖다 주고 술도 먹이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진술하라고 이렇게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그 술판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이미 그동안에 한 달 동안 다 논파가 된 겁니다. 날짜에 관한 주장이 일단 계속 바뀌었잖아요. 작년 6월 말 7월 초라고 하다가 6월 28일이라고 하다가 7월 3일이라고 하다가 그게 교도소 출정 기록과 다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는 변호인이 날짜를 27개를 댔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소는 그 검사실 앞에 있는 창고라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진술 녹화실이라고 하다가 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했겠냐고 하니까 그 진술 녹화실에 CCTV에서도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니 큰 유리창 통창이 있어서 다 보이는 게 사진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다음에 행위는 맨 처음에 본인이 술을 먹었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입에 대보니까 술이어서 마시진 않았다고 하다가 이렇게 계속 오락가락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회유의 주체가 검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 고검장 출신의 고위 전관이 회유를 했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는데 그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는 막상 그 전에 이미 구치소에 가서 이화영 부지사에 접견을 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접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 논파가 됐는데 이런 걸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있어요. 그 선고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심 선고 나흘 앞둔 시점에 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건 사법방해 특검이다.
라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검찰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라는 말을 최근에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단어를 제발 대통령실을 향해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방해 징후가 분명히 보이고 있는 사건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그런 범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사법방해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검찰 수장의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병서 전 경기도 평화국장의 경우에 진술을 분명히 하셨죠. 본인도 검사로부터 회유를 받은 바가 있다라는 진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회유하려는 정황이 분명히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찰에게 더 이상 맡겨놓을 수는 없겠죠. 특검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여당 입장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여당 입장이 아니라 이건 한 사람의 변호사이자 법조인으로서 민주당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선고가 4일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특검법을 발의해서 법원에도 압력을 가하고 그다음에 검사에게도 압력을 가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때 그 돈을 준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검찰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 나와서는 사실은 나는 돈을 준 적이 없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한신공영에서 나온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의 전세금에 쓰인 게 확인이 됐고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만호 씨는 징역 2년 위증으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인권 침해를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하고 또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검사들이 결국 다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이번에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무리한 특검법, 어불성설인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유상무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당에 이어 이 대표 개인로 포위된 것과 다름없다. 방탄이란 말 또 나옵니다. 혹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방탄 정당, 그다음 방탄 국회에 대한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참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시기가 공교롭긴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보도 때문에 더욱더 특검법 발의가 용이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해서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북 송금 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그러한 정황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이라고 공세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공세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쌍방울 대북 송금 검찰 조장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의 또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에 인도 타지마을 방문한 그 건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지금 이슈가 아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그것이 영부인의 최초 단독 외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다시 수면 위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을 제가 한번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드리면 2018년 7월에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인도의 국빈 방문을 다녀옵니다. 그때 7월 9일에 후마윤 묘지라는 데를 가요. 이건 타지마을의 전신 같은 데입니다. 그때 김정숙 여사가 시간이 많았으면 내가 타지마을도 갔을 텐데 못 가서 아쉽고 다음에 인도에 가면 타지마을을 꼭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 국정브리핑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7월 18일, 그러니까 9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외교부가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요. 그 허황호 기념공원 리모델링 행사에 고위급이 와달라고 인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문체부 장관이 가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이 남아 있고요. 10월 5일에는 이미 도종환 장관이 대표단으로 가는 걸로 확정이 돼서 문체부에서 외교부로 협의하는 공문도 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에요.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가요. 그때 9일 전에 출발하기 불과 9일 전에 인도 모디 총리로부터 초청장이 나옵니다. 이 초청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게 있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칼럼을 쓰니까 청와대가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 칼럼에 보면은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인도 대사관에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쪽에서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고 하니까 인도 정부가 초청장을 보내줬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논란이 불거진 거고 거기에 하나 추가로 기내식으로 무려 6,292만 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36명이 갔는데 왕복해봤자 많아야 한 4끼 먹었겠죠. 그러면 1인당 44만 원이나 기내식을 먹은 겁니다.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발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물타기 특검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특검법을 제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처음에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초청장 없이 가지 않았냐라고 공박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초청장이 나오니까 지금은 기내식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내식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히 아직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까지 특검법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정숙 여사 관련된 사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법을 발의한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죠.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수사 지켜보자고 했죠. 근데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법 발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를 두고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법의 공동 발의자로 서명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수사 먼저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특검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타지마을 방문 관련해서 이 모든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김정숙 여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그 배우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큰 어른이죠. 그렇다면은 자 민주당이 두 분의 억울함을 선제적으로 해소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서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권이 192석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추진해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해서 확인을 하면은 논란이 다 일거에 해소될 문제예요.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만 덧붙이면은 조금 전에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있어요. 원래는 장관이 가기로 했는데 우리 쪽에서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고 하니까 인도 쪽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 이건 우리나라 법원 판결로 확인이 된 거고요. 청와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 패소하니까 항소를 했다가 항소 취하까지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항소 취하를 안 했겠죠. 예.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 그 정상 외교라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해외 순방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도 총리가 초청장을 보내왔죠. 그간의 사정을 차치하고서라도 초청장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방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비용 소요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영부인으로서의 정상 외교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 그리고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